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이 잘 이루어진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북미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며 관련 소식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사와 국립대병원 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은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아 벌인 시위가 밤새 이어져 시위대가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입법회 건물의 본회의장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이 근사한 그림을 만들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려고 할 겁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럴 텐데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로 다시 한번 북핵 문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과 정가에서는 꼭 고운 시선만 보내는 것은 아닌데요.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그냥 묶어두는 선에서 합의를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참모는 펄쩍 뛰었습니다. 워싱턴 지국에 새로 부임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 부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한반도 이슈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한 것보다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가 한 일이 더 많다는 싱크탱크 전문가의 발언을 트윗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방한한 미 대표단을 맞아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체류기간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트럼프의 쇼맨십이 작용하긴 했지만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미국이 북핵 동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일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전부터 북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가 미 행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기사가 반향을 일으키자 미 행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대통령을 틀 안에 가두려는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실무협상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판문점 회동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어제 관련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이 서로 마주보며 걸어와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을 제안하고 판문각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공개한 기록영화입니다. 두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준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정의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북미 정상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해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국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신뢰를 쌓은 북미 정상이 회담 결과에 크게 만족했고 적대와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지입니다. 예, 일본이 갑자기 또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본산 소재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한국 기업에 공급하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막아서고 나선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는 대충 답이 나옵니다. 외교적인 여러 갈등,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황현택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3가지입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없는 우호국들에 대해선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왔는데 이제 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과 제조기술 이전 등을 위해선 번번이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90일, 석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린 조치라는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今回の措置はですね、安全保障を目的としたその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し、自由貿易に逆行するものでもないと。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거꾸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주시하겠다, 이런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번 사태를 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해서 크게 아쉬울 건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치졸한 보복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WTO 제소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달 연속 하락세인 우리나라 수출액.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25% 이상, 디스플레이도 18%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규제 품목인 일본산 포토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를 씁니다. 올해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는 삼성 폴더블폰 화면, 역시 규제 소재인 일본산 필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일본산 의존도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94%, 나머지 두 소재도 각각 92%와 44%입니다. 다만 국내 재고가 2-3개월치 이상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 상태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줄고 재고 소진이 빨라지면 가격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 갖고 있는 것을 좀 소화시키는 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지고 있었던 가격도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규제로 오히려 해당 품목의 일본 독점이 완화돼 우리 부품 소재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내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학교급식 조리사, 국립대병원 미화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극적 타결이 없는 한 공동파업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서는지 이승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절단된 손가락, 뜨거운 물에 입은 화상. 한 명이 100인분 이상의 급식을 만들다 보면 조리원의 몸은 크고 작은 상처 투성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그 밥이 나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마칠 때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청소와 마무리 작업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해도 월급이 200만 원 남짓. 학교 비정규직은 기본급 6% 인상과 정규직과의 수당차별 철폐를 요구하지만 교육청은 1.8% 인상 외엔 거부한 상황. 100여 명이 집단 삭발까지 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좀 파업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조금이나마 대화에 응하고 교섭을 좀 풀어나가서 좀 의견을 좀 좁히고 앞으로 계속 교섭을 좀 잘 해가지고. 이 같은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미화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부터 사흘간 사상 첫 공동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 요구는 정규직화입니다.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파행을 넘어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노사의 대화로 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아 홍콩 시민 수십만 명이 어제 하루 종일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때 홍콩 입법회에 진입해서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캐리람 행정장관이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홍콩 시위대 1,500여 명이 입법회의 건물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곤봉과 최루액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입법회의 안팎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대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홍콩 입법의회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자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홍콩 시민들은 최루탄을 의식해서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온몸에는 랩을 감은 채 계속 입법의회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쯤부터 입법회의 건물이 시위대에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을 전후해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 본회의장까지 점거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송환법에 찬성하는 친중파를 비난하는 사진이 내걸렸고 일부 시위대는 집기를 부수고 송환법에 반대한다는 스프레이 페인트 글씨도 썼습니다. 我諗咧，如果佢唔撤回嗰個逃犯條例咧，佢唔會咁快一路會抗爭落去。 입법회를 점거했던 시위대는 용소대라 불리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약 2시간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금세 흩어졌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비판했습니다. The second scene that we have seen, which really saddens a lot of people and shocks a lot of people, is the extreme use of violence and vandalism by protesters who stormed into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캐리람 장관은 폭력 시위 가담자들을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시위대와 홍콩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기가 끊기면서 굴뚝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에 유해 물질도 함께 방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 측은 석탄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이를 빼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양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철소 굴뚝 곳곳에서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화염과 함께 시꺼먼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퍼져 주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연기가 났어요. 잠시 후에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연기가 너무 갑자기 순식간에 확 나버리더라고요. 어제 아침 9시 1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정전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기자 폭발을 막기 위한 비상 밸브가 열렸고 굴뚝 안에 남은 가스를 태워 밖으로 내보내면서 화염과 연기가 수시간 동안 뿜어져 나왔습니다. 철강을 만들 때 쓰는 석탄인 코크스를 태운 잔류 가스가 불안전 연소 상태로 배출된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코크스 잔류 가스는 반드시 방진 시설을 거쳐 배출돼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플래스틱 등에 적합한 시설을 통해서 연결체를 해야 되는데 플래스틱 외에 대출구에서 대출이 이겼던 위반 행위를 확인을 해가지고 포스코는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스를 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도중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광양제철소 고로 5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멈추고 정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어제 5당 대표가 정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긴 했는데 분위기가 아직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추경 등을 놓고 대립각이 여전했는데요. 민주당 대 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정의당도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문제로 민주당의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5당 정례 오찬 모임에 그간 장외투쟁으로 불참하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3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원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의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협치를 강조하는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목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경 심사와 법안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두 안 된다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국당과 합의한 것은 기득권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 해당 정당에 어떤 양해도 없이 교체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다면서 정의당은 개혁 전선이 와해될 수도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로 일부 의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추경안 심사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고유정 소식은 더 이상 듣는 것 자체가 싫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재판에 붙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까지 안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체포된 지 한 달, 검찰에 송치된 지 20일 만에 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특별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피의자 진술도 없고 전 남편 시신도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색 내역이나 범행 도구 구입 내역, 범행 이후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막으려다 생긴 우발적 범행이라며 제시한 상처는 방어운이 아니라 자해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계획 범죄가 입증되면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남편이 고소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답보 상태입니다. 청주경찰과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어제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고유정을 상대로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 군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성범죄에 시달렸습니다. 이 여성이 직접 가해자를 찾고 보니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이 남성은 마침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군인 신분이니까 사건을 군 당국이 넘겨받았는데 이 남성은 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또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무려 5년 동안
인터넷 채팅방에서 끊임없이 성범죄에 시달려왔습니다. 채팅방의 제목은 지인 능욕방.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차마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 사진에다가 저희 아이 얼굴을 합성을 하고 심지어 가해자는 신상 정보를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아까 같은 그 사진들을 우리 아이가 보내는 것처럼 아이의 친구나 또 지인, 심지어 대학교 선후배 같은 데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계정이라며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뿐. 같은 피해를 당한 동창생들과 함께 직접 추적해 찾아내보니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이모 씨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군에 입대한 상태여서 사건은 군으로 넘어갔고 군 검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당일 이 씨는 외출 허락을 받고 부대 밖으로 나갔고 복귀한 이 씨는 외출 도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금지할 수는 없겠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게다가 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가해자는 A씨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PC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피해자 가족들은 군 당국의 부실한 대응으로 성폭력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지난해 한 해군 부대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군 소위에게 부서장인 소령이 계속 전화하고 끊임없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참다 못한 여군이 신고를 하자 되려 돌아온 건 부대원들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군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실태는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해군 부대에 전입한 여군 A 소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장인 B 소령에 부적절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보고 싶다고 전화를 걸고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술자리에선 음담패설도 들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는지 얘기하기 전에 약간 19금 얘기야. 근데 이거 신고할 거냐, 신고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다 못해 상담관에게 고충을 털어놓았고 조사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관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쏟아졌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쉬운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가락질 받거나 특히 꽃뱀 취급받는 게 너무. 2차 피해가 심해지자 A 소위는 어느 순간 가해자인 B 소령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분 그렇게 생각하실 사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막 고쳐먹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조사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B 소령은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지난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군대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2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 간부였습니다. 군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 군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아직 유동적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한낮에 가급적 실내에 머무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여전히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합천은 가시거리가 210m까지 좁혀져 있고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4도, 대구 2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를 못 키우는 혹은 안 키우려는 사람들이 함부로 생명을 유기하지 않도록 베이비박스라는 게 설치돼 있죠. 한 목사 부부는 10년째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 복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다고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교회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영아임시 보호함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대문 앞에 아이들을 자꾸 갖다 놨어요. 어린아이 사체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이런 들어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2년 만에 이제 베이비박스를 만들게 됐죠. 보건복지부는 자체 정기조사 과정에서 이 교회의 대표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이관받은 서울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비 2억 9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정수급한 6,800만 원은 앞서 복지부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구청 측은 이 부부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복지부 자체 조사 전에 이미 이 목사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초수급 명단에서 본인을 빼달라며 자진 신고했다며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자진 신고라는 교회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케줄 통보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부정수급 혐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후원금 횡령 혐의도 공익신고로 접수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기료는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 누진제가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돼서 불만이 높았죠. 특히 여름철 요금 폭탄 때문에 서민들이 참 괴로웠는데요. 일단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이 완화되는 새로운 요금제가 이번 달에 도입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 이사회가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 전기요금제를 공시했습니다. 에어컨 사용 등으로 가정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누진 1, 2단계 상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10,000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선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과 한전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에는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한전 이사회의 또 다른 의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나 수정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요금을 한 달 최대 4,000원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엉뚱하게 고소득 1인 가구가 할인을 받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요금 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입니다. 주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언정 사회적 구속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누진제 완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 시행 1년 후에 또 바꾸겠다는 것인데다 한전이 요금 약관을 수정해도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들은 특히 연평균 기온이 높은 국가들에서 늘 문제가 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올 들어서만 이런 모기 매개 질환 댕기열로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문제는 감염 여부가 의심돼 진단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건데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댕기열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브라질 의료 시장을 뚫었습니다. 상파울루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브라질에서 360여 명이 모기를 매개로 한 댕기열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심 환자가 100만여 명,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 매개 질환이 늘어나면서 맞춤 치료를 위한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한 중소업체가 브라질 국책의료연구기관과 진단기기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검사로 빠르고도 많은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는 한국의 기술과 브라질의 풍부한 임상 자료를 통해 신약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É importante que o diagnóstico seja rápido para que possa diferenciar a doença e possa tratar adequadamente. 정부 인허가에 문턱이 높은 브라질 공공의료시장이 빗장을 푼 데는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의 3년간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임상 샘플과 임상기관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임상들을 통해서 브라질의 최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브라질로의 수출은 6% 줄었지만 양국 간의 의료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은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메르코스루와의 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남미 시장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공항 활주로로 비행기 한 대가 내려옵니다. 일상적인 착륙처럼 보이지만 이내 비행기 주변에 여러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접근하는데요. 이 비행기는 불가리아 항공사 엘렉트라 에어웨이 소속으로 독일 쾰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륙한 뒤 바퀴가 터졌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3단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대원 등 100여 명을 배치했고 공중에서는 F-16 전투기 2대가 착륙을 호위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152명과 승무원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미국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이 기모노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려던 속옷 사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카다시안은 지난달 25일 직접 디자인한 속옷 상표를 기모노 인티메이츠라고 부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디자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서 일본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교토시장까지 나서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결국 카다시안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새 이름을 붙여 다시 출시하겠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 쿠시로 항구로 어선 한 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커다란 밍크 고래 한 마리가 실려 있는데요. 수많은 취재진이 이 고래에 관심을 가진 이유, 바로 일본이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재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잡힌 고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고래잡이 반대 여론이 거센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공식 탈퇴한 건 지난달 30일인데요. 하루 만에 이 고래를 포함해 2마리의 고래가 잡혔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올해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쾌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류현진입니다. LA 다저스의 에이스를 넘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멤버로 선발됐는데 특히 한국 선수 최초로 올스타전의 선발 투수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 말은즉 올스타 중에서도 최고 스타라는 점을 입증받은 겁니다. 보도에 강재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16경기의 선발 등판에 9승 2패, 평균 자책점은 1.8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류현진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은. 류현진은 팀 동료 클레이턴 커쇼, 워커 뷰러와 함께 내셔널리그 투수 12명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셔널리그 올스타 팀을 지휘하는 로버츠 감독은 일찌감치 류현진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I'm very excited for the three pitchers. I think it's very well deserved. They're our top three pitchers, and they're great. It's great for baseball. I expect Hyun-jin to be the starter.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한국 선수는 2001년 박찬호와 2002년 김병현, 그리고 지난해 타자 추신수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이 가운데 선발 출전은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특히 류현진은 KBO 리그를 거쳐 미국 무대에 직행한 최초의 선수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올스타전 즐겁게 잘 치르고 후반기 또 다시 힘내서 사이 영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선발 투수로 나섰던 류현진. 오는 10일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에서 한국인 첫 선발 등판이라는 또 한 번의 역사를 그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광화문 현판의 바탕과 글자 색깔이 원형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판 제작이 추진되는데요. 어떻게 수정되는지 유동엽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2010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복원된 광화문과 함께 공개된 현판. 공개 직후 곳곳에 균열이 생겨 교체가 결정됩니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 바탕이 흰색이 아닌 검은색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동판을 씌운 금색 글자였다는 고종 때의 문헌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반영해 시험 제작한 광화문의 광자. 나무판 위에 동판으로 글자를 붙이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기록도 없고 시행한 연도가 100년 이상 돼서 이걸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시범 제작을 통해서 시공이 가능하겠구나.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끊긴 동판 글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살렸습니다. 망치로 정을 두드려 윤곽을 잡고 못도 옛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스러운 감회가 있지. 왜냐, 이 과거에 했던 그 새로운 작업을 내가 지금 진행을 했다는 얘기지. 지난해 만든 다른 시제품. 현판을 반으로 나눠 각각 전통 안료와 현대 안료를 칠한 뒤 변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통 소재 칠한 부분은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소재 안료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 자체가 조금 더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새 현판의 모습은 다음 달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검은 바탕에 금박을 입힌 동판 글자. 150년 전 제 모습을 찾게 될 새 광화문 현판은 내년 상반기쯤 공개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노조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로 출범한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들어가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연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청와대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2박 3일 노숙 투쟁에 돌입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별도의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려 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상황. 그런데도 본사가 직접 고용에 나서지 않자 톨게이트 옥상에 올라가 사흘째 고공농성을 벌이며 항의 중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고용이 좀 불안정함을 좀 고용 안정되게 해달라는 그 요건이 먼저였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은 이미 전체 6,500명 수납원 중 5,100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을 기존보다 30% 인상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등의 조건으로 자회사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자회사 방식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반면 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은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나 같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농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교각이나 중앙분리대처럼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충격 흡수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부실로 파손된 채 방치돼 있거나 엉터리로 설치된 곳이 많아서 더 큰 피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려온 차량과 충돌하자 충격 흡수 시설이 뒤로 밀려나며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다리 기둥이나 중앙분리대처럼 차량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이런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도심 한 왕복 8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입니다. 완충용 플라스틱 용기가 깨져 밑부분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안쪽의 모래주머니도 대부분 터져 쓰레기 더미처럼 변했습니다. 국도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도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음매 곳곳이 끊어져 있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곳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충격 완화제는 찌그러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무늬만 충격 흡수 시설인 곳도 있습니다. 색을 칠해나 얼핏 보기에는 충격 흡수 시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충돌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확인한 곳도 빠른 복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침대로 설치를 하는 게 기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이게 미비했었던 것 같아요. 노선이 넓고 여러분이 다니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작업이 안 됐었나 봐요. 재구시를 못하는 충격 흡수 시설이 오히려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서 개시장으로 불리며 60년 넘게 영업을 해온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것은 물론 고기 판매까지 중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폐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를 주로 팔아 개시장으로 불리던 부산 구포 가축시장입니다. 개들로 가득 차 있던 가게 앞 철창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상인들이 구포 개시장을 폐업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곳에 갇혀있던 수십 마리의 개들은 모두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형성된 부산 구포 개시장은 대구의 칠성시장, 성남의 모란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손꼽혔습니다. 한때는 60곳이 넘는 점포가 성업했지만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반려견 문화가 확산하면서 폐업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상인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포함한 가축시장 정비 방안을 마련하면서 생계를 이유로 폐업에 반대해왔던 상인들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이게 완전히 한쪽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부산시에서 최고의 유동 인구가 있는 덕천동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 도살은 물론 고기 판매까지 중단한 완전한 형태의 폐업은 부산 구포 개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어딘가에서 도살해온 개의 지육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구포 개시장은 완전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이 아주 독보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포 개시장이 있던 부지는 주차장과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과 반려동물 복지시설 등으로 조성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10여 년 전 경남의 한 산골에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이 이주마을을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주민들이 살던 땅을 사들였지만 사업은 첫 삽도 못 뜨고 무산됐습니다. 개발도 백지화되고 땅마저 없어진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황폐해진 마을에 방치됐는데요.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가구가 사는 경남 함양의 산골 마을. 창호지가 찢어지고 지붕이 부서진 빈집들이 골목마다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도 낡기는 마찬가지. 80년이 넘은 집은 천장 곳곳에 비가 샌 흔적이 뚜렷하고 지붕과 기둥도 썩어 들어갑니다. 낡은 축사는 폭우에 폭삭 무너졌습니다. 겨울 되면 춥기도 추운 데다가 뭐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개발지구로 이제 묶여갖고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그쪽에서 풀어져야 이제 집을 이거 질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주민 대부분이 비슷한 형편이지만 새 집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14년 전 이 일대 900만여 제곱미터에 7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마을 땅이 사업자에게 팔린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이주 마을을 만드는 조건으로 땅을 판 뒤 낡은 집에서 버텨왔지만 리조트 개발 계획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난해 취소됐습니다. 개발 구역에 묶인 10여 년 동안 새집 짓기나 마을 정비를 할 수 없었는데 개발이 취소된 뒤에도 땅이 사업자 소유라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0몇 년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절망이지 절망. 집터라도 사가지고 새로운 깨끗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계약상 사업이 취소되면 주민들에게 땅을 되팔도록 하는 환매 조항이 있지만 유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이마저 어렵습니다.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사실상 하면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 측과 최대한 조율이 돼가지고 환매가 가능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이 황폐해졌지만 주민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정체 구간들이 제법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는 녹천교까지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밀릴 때 우회도로는 동일로입니다. 보시는 화면 동일로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정체 행렬이 제법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봉로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사이 간간히 더딘 흐름 보일 때 있지만 아직은 수월한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노면 표시와 유지보수 공사로 한남에서 양재나들목 사이 구간이 오늘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내부순환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가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반도체, TV, 스마트폰, 우리 경제의 기둥들이죠. 반도체만 해도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나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 기둥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제품에 꼭 필요한 3가지 필수 물질을 우리한테 수출할 때는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물질들이 사실상 대체 불가라는 겁니다. 세계 시장의 70에서 90%를 일본이 차지하고 품질도 절대적이라서입니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일본제 첨단 소재들로 규제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경제 보복이죠.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으로 일본도 경제 보복임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 이후 종종 언급해오던 카드입니다. 물론 이번 조처로 우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은 큰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규제로 삼성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에게서 이를 공급받는 해외 유수 다국적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마저 충격을 받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결국 일본으로 가겠죠. 이번 보복 조처로 혹여 우리 반도체 생산이 줄면 세계 D램 공급의 70%, 낸드 플래시는 절반가량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세계 반도체 값은 폭등할 거고 그 후 폭풍은 일본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업계는 폭등한 가격에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쪽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일 양국의 경제는 서로가 잘하는 쪽을 분담해서 의존하며 발전해온 상생의 분업 구조로 불립니다. 상생의 구조를 깨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일본의 이번 보복 조처는 이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일본 정치권의 계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의 언론들도 이번 조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일 당국 간의 이견이 맞서 있을 때 양국 기업인 등 민간의 역할이 컸습니다. 양국 간 민간 채널과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상생의 한일 경제 구조를 지키려는 양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 예술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이 잘 이루어진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북미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며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와 국립대병원 미화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이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청은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아 벌인 시위가 밤새 이어져 시위대가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입법회 건물의 본회의장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점차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요일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주말부터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볕이 강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안개는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